근데 얘들이 들어오니까 통제하고 관리하고 코미디는 뭐냐면 독일인들도 다 이주민들이라는 거예요. 난민이 들어왔을 때 실제 시민사회가요 이들을 정말 환대했던 것도 맞거든요. 한 면에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난민들을 주로 조력하고 있는 줄리앙 이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외국인 혐오의 정치적, 사회적 뿌리를 찾아서라는 시리즈로 여태까지 다양한 또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와 배움을 받는 시간들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독일에 관해서 관련된 이주 분야, 또 난민 분야, 또 외국인 혐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대구교육대학교의 이용일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독일의 난민 정책,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외국인 혐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교수님 자기소개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개하시다시피 지금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원래 독일사인데요. 여기 교대에서는 그냥 세계사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전공은 이제 독일사 중에서도 이민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서 73년까지 제 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이 그 독일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지금 계속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긴 한데 뭐 이주사 전문가 뭐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정당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어떤 게 있고 얼마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아마 전후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1945년 이후죠. 지금 사실 그 나치 과거가 남긴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극우 세력이 독일에서 어떤 힘을 잡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정치 세력화 하긴 했지만 좀 지역 정치에서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게 계속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갔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독일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극우주의의 청정지역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뭐 사실은 뭐 유럽에서 참 극우주의 물결이 아주 막 세게 일어났을 때에도 독일은 유일하게 뭐 그냥 극우 세력이 별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오스트리아의 요르크 하이드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르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한창 뭐 힘을 잡고 지금도 물론 그 르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랑스의 민족 전선 같은 경우는 계속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 정치 세력화되지 못했어요. 많은 극우주의 정당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 정치에서는 나름대로 5% 허들을 넘을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지역 정치에서도. 연방은 아예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2017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알터나티브 für Deutschland. 뭐 정확하게 하면 그건데 이제 우린 독일 대안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극우주의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독일 의회에 입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당이 지금 사실 명의를 떨쳤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정점은 19년까지 갔고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긴 하죠. 사실 이 만들어진 건요 2013년에 만들어져요. 그전에도 많은 게 있었지만 이 정당은 사실 극우주의 정당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게 사실은 2008년에 있었던 유럽 금융위기가 촉발이 되어서 이제 13년에 어떤 보수주의자들이 사실은 이 당을 만들게 되는데 반유럽이었죠. 이 독일이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다른 나라에 퍼주고 하면 되겠냐는 거죠.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 반유럽이라고 하는 단일 이슈를 가지고 사실 정당을 만들었고 사실은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연방선거에서 4.7%라고 하는 그 표를 얻게 돼요. 거의 0.3만 더 했으면 입성하는 거죠. 처음 기록을 세울 뻔했어요. 2013년에. 근데 실패하죠. 하지만 만들어지고 몇 달 만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돌풍을 일으킨 거죠. 시기가 지나면서는 훨씬 더 민족적 아니면 민족주의 보수주의자들이 힘을 잡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노선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점점 더 반난민 반이민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세력화되죠. 그들은 나중에는 처음에 이제 주도했던 이런 온건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지금 이제 극우 정당으로 이제 이렇게 힘을 쓰게 되었죠. 하이마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번역하면 간단해요. 뭐 그냥 우리가 말로 생각하면 고향 이렇게 돼요. 향토, 고향, 하이마트, 홈랜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외국이니까 느낌을 없지만 이게 독일 사람들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이마트 하면요. 이게 모태까지도 가요. 모태. 인간 존재의 근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 우주까지 가요. 이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정체성 개념이에요.
하이마트. 가장 친숙하고 가장 편한 장소. 근데 그게 저기 본향이 될 수 있죠. 하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하이마트 한다면 주로 우리 고향 이야기 많이 하겠죠. 하이마트 폴리틱 하면 주로 이제 바이엔즈 지역 많이 하는데 그 지역 뭐 이렇게 지역 정치를 이야기 많이 하죠. 향토, 애국,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하이마트를 정의하기는 힘든데 철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정의하기 뭐한 이 개념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느렸다 뺐다 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이 힘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아시겠지만 독일은 늦게 된 민족이에요. 원래 많은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고 느슨한 형태로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뭐 독일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걔들이 실제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정체성 독일이면서 정체성을 가진 적이 없어요. 프로이센인, 작센인, 바이에른인 뭐 이런 지역 정체성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독일인은 없었어요. 네. 국가 초도에서 독일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인이 누구냐는 그때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독일인 아마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서 당시 독일인이지 물었다면 독일 사람들한테 독일인이 도대체 누구예요?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독일이 누군가도 몰랐고 민족 그 어떤 의식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하이마트를 통해서 얘들이 민족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죠. 작센인, 바이에른이 이렇게 했는데 하이마트는 뭡니까? 바이에른 이것도 하이마트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의 독일이라는 것도 하이마트가 되는 거예요. 하이마트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지역을 같이 사실 지역과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맨도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섞여 있는 혼재된 거잖아요. 근데 이 하이마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하이마트는 사실 악용되는 소지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사실 히틀러 같은 것도 바로 하이마트 정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피와 땅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 하이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복지와 어떤 좋은 걸 줬다면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정치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차별, 배제, 나중에는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살인이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뭐 절멸까지 학살하죠. 거기까지 가는 정치였죠. 근데 보세요. 45년 이후에도 하이마트가 살아나는 게 이거 히틀러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이마트는 그냥 독일 사람들에게서는 일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TV 프로그램 보면 맨날 뭐 하이마트 이거 이상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도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이마트는. 근데 대부분 배제를 오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극우주의자도 하이마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하이마트 하면 나치와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이전에 극우주의자는요 스스로가 좀 나치 과거와 거리를 두려고 했단 말이죠.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나치 과거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정당성을 주려고 해요. 그게 뭐가 나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죠. 그래서 사민당이나 녹색당도 뭐 하이마트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로 이 극우주의자들이 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극우적 정서를 갖고 있는 정당들이 조금 더 지지했던 세력이나 지지했던 계층 이런 경우를 이제 독일에서 말한다면 누가 더 지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보면 뭐 소외 계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좀 뭐 사실 지금 그거는 유효해요. 왜냐면 대한당이 사실은 동독 이쪽 있잖아요. 알게 뭐 지금도 뭐 3,000명이 됐지만 여전히 뭐 2등 시민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동독민들 옛날 과거에 어쨌든 동독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는 대한당을 지지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정점을 이야기했던 게 2019년에 말했던 게 그때가 동독 지역에 지방선거들이 많았는데요. 거의 20% 이상대의 득표를 합니다. 엄청나겠죠. 지금 실제 대한당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주로 물론 소독 사람이지만 동독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중산층들이 또 그렇게 이 극우주의로 들어서는 게 많습니다. 스스로는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떤 계속 들어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실 난민 때문에 걱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이주민들에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주민들은 참 밑바닥에서 막 우리들이 주는 뭐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진미 될 것만 같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미 60년, 50년, 40년 사는 사람들이요 독일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들이 많아요. 서서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중에 하나로서 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독일이 망하는 건 아닌데 독일 중산층이 동요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대한당의 지지자 중에서는 독일 중산층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독일 중산층의 위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약간 조금 쇠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약간은 세를 잃었다? 그게 약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극우 정당이 한계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도 극우 정당을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뭐 몇십 년이 계속 유지하는 당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빠르죠. 19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13년에 만들어지고 이제 2020년, 21년 가니까 지금 일단 동독 지역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서독 지역 쪽으로 가니까 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독일 중에서도 이제 서독 지역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 김인영, 기사년 조금은 이게 그래도 이게 중도 중에서 조금 보수거든요. 보수 지역이 나름대로 힘을 잡고 있는 그래서 좀 잘 사는 지역이에요. 바덴 비텐베르크, 바이에른 이 주 같은 경우는 2021년 올해 이제 했는데 9.7%예요. 그리고 바이에른 8.3%야. 근데 5년 전에 어땠냐? 15.1%. 그리고 12.6%. 확연히 떨어진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쇠퇴하고 있죠. 이게 떨어지게 된 이유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2015년에 난민이 나와서 한 몇 년 사이에는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거죠. 좀 이제 이전만큼 난민이 많지도 않았고요. 또 새로운 이슈들, 우리 코로나 이야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덜 이제 어떤 뭐냐면 반난민, 반이민 뭐 이쪽으로 나가기에는 좀 이제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지금 사회에는. 한국도 어떻게 생각하면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500명 정도 나왔지만 그렇게 왔을 때야 정치인들이 갑자기 뭐 난민 뭐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슈가 가라앉고 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 그럴 수 상황인 있죠. 거네요. 하나의 이미지 정치, 감정 정치 했던 거죠. 근데 지금 감정은 딴 데 좀 많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이제 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 독일 시민사회의 저항, 난민이 들어왔을 때 실제 시민사회가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정말 환대했던 것도 맞거든요. 한 면에서는. 그러니까 또 한 면에서는 거부했는데 이 거부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 세력들이 뭐 지금 녹색당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 녹색당은 뭐 지금 거의 뭐 제2당으로 이제 득세할 거라 해요. 근데 이 녹색당이 지금 진보 정치의 표상이고 이러한 난민 정책,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라든지 이런 데서 저항하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도 여전히 오래된 정치 문화 속에서 어떤 뭐랄까 난민이라든지 이주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 그런 것을 바라보려는 세력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한국의 어떤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그냥 포괄적으로 좀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열린 이미지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많은 한국 사회 문제 이야기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우리가 전망하기는 힘들지만 그럼 우리가 그걸 뚫을 수 있는 게 뭘까? 야, 그럼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될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인력을 데리고 오는 거죠, 결국은.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문제들이 엄청난 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 뭐가 더 위대했을까 보면 그렇게 막았던 나라들의 어떤 그 결과라든지 지금 독일 같은 거 열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걸 결과를 보고 있으면 네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조심스럽지만 전망해 볼 수 있죠. 모두가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얼마나 똑같아요. 내국인 우선 정책. 야, 내가 국민인데 내가 살기 힘든데 누구를 데려와? 이것은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늘 100년 전부터 계속 왔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국민이고 아니냐는 건데 얘들은 이제 국민 떠나서 이제는 이주라는 것으로서 이주 배경 아닌 걸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독일은 오랜 이런 이주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많은 저변층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주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느니 아니면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을 많이 가졌다는 건 우리는 여전히 그러니까 비교 불가하다는 말이 저는 독일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비교 불가할 만큼 독일에서 사회 저변에 아니 500명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국민 뭐 이라고 이렇게 지금 했던 거하고 89만 명이 들어온 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리고 한 층에서는 벌써 이 환대 문화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시민사회가 실제 잘 조직되어서 그들을 환영했거든요. 한편에서는. 또 한편에서 이제 뭡니까? 사실은 막았다는 것이지 물론 우리도 시민사회라든지 있었지만 그게 미미하더라고요. 네네, 너무 미미했고 지금도 뭐 난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뭐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했니 여전히 그런데 실천 안 했는데 뭐 우리 난민 인정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정말 네,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만큼 사실 슬픈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미
이주민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 88년 이후 아니면 이후에 뭐 어쨌든 뭐 90년대부터 한때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오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혐오해요, 사실은. 너무 저희 재밌게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또 얘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재미있게 잘 알차게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